영상을 공개했습니다. ICBM의 대기권 재진입과 단분리 기술을 최종 확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핵과 미사일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대해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한미 두 나라 군이 탄도미사일 타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탄 성명으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며 연합 무력 시위를 지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ICBM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더 강력한 조치로 ICBM 발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화성 14형 미사일을 ICBM급 신형 탄도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시험 단계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인되지 않아 ICBM 개발 성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남북관계를 주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운전대론이 다자간 정상외교에서 통할지 주목됩니다. 1944년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미국에 보관되어 있던 필름 수백 통 가운데 18초짜리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엽총을 든 채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인질극을 벌이던 4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전처를 불러달라며 경찰과 대치한 지 23시간 만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양악 수술 뒤 사망한 환자의 진료 기록 조작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이상 증세를 보인 환자가 퇴원할 때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퇴원 조치를 한 의사 이름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지 하루 만에 그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자세히 촬영됐고 또 1단과 2단이 분리되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로 ICBM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용태 기자입니다. 어제 사진으로만 공개됐던 화성 14형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하루 만에 동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사 순간부터 대기권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거의 모든 장면이 여러 각도에서 찍혀 있습니다. 용암 같은 불기둥을 내뿜으며 기운차게 발사됐습니다. 4분 30초 분량의 동영상엔 발사 장면뿐 아니라 1단과 2단 추진체가 분리되는 모습,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미사일이 이동하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ICBM 발사 성공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간 끌지 않고 바로 공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매체는 이번 발사를 통해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최종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진입 시에 발생하는 수천도 고온과 외부 충격에도 탄두부가 버텨냈다는 겁니다. 내부 온도는 25 내지 45도씨의 범위에서 안정하게 유지되고 핵탄두 폭발 조정 장치는 정상 동작하였으며 또 1단과 2단 추진체를 분리하는 기술, 탄두부의 자세 조종 기술도 모두 재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새롭게 설계, 제작했다는 점을 선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미국이 핵 위협을 청산하지 않으면 핵과 미사일에 대한 협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미국에 계속 선물 보따리를 보낼 거라며 미국을 자극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화성 14형 시험 발사 직후 핵과 미사일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적대 정책과 핵 위협을 청산하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엔 앉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 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김정은은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화성 14형을 선물로 지칭하며 독립기념일에 맞춰 보낸 선물 보따리가 미국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지속적인 도발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중앙TV는 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김정은이 성공을 주장하는 듯 엄지를 들어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또 과학자들과 끌어안고 웃거나 단체 사진을 찍는 모습도 내보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과 미사일이 협상용이 아니란 방침을 고수해왔지만 김정은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나라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기념일에 허를 찔린 미국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ICBM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인정할 수 없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반응은 워싱턴에서 김우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워싱턴 밤하늘을 수놓았지만 백악관과 국무부는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고 미사일의 성능과 재원에 대한 분석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2시간 만에 틸러슨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례적으로 길고 단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하며 더욱 강력한 조치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ICBM이라고 분명히 지칭함으로써 ICBM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공식 인정한 셈입니다. 성명은 이어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제적, 군사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돕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은 ICBM 시험 발사 준비가 끝나간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북한의 의지를 꺾기 위한 경고성 발언이었던 결국 이 말은 반년 만에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Combining nuclear warheads with ballistic missile technologies in the hands of Kim Jong-un is a recipe for disaster. 미국 정부가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으로 최종 결론 내림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동해안에서 미군과 연합훈련을 전격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군 당국이 함께 탄도미사일로 맞대응 훈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데 북한에게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경고장을 보낸 걸로 풀이됩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해안가에서 미사일이 흰 연기와 굉음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유사시 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현무 2A 탄도미사일과 미8군의 에이테킴스 전술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늘 아침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하루 만에 동해안에서 연합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미가 탄도미사일로 맞대응 훈련하기는 처음입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한미 동맹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고 무력 시위란 표현을 썼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성명으로만 대응할 게 아니라 한미 연합 대응 태세를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받고 합동훈련에 동의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내일 해군, 공군 합동 실사격 훈련과 연합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며 대북 무력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북한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 영상도 대거 공개했습니다.
언제든지 북한을 응징할 수 있다는 의지를 과시한 겁니다. 이 소식은 김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미사일이 전투기에서 분리된 뒤 수평으로 날아갑니다. 적 지도부를 가정한 목표물 상공에 이르자 수직으로 방향을 바꿔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사거리가 500km인 독일제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시험 장면입니다. 공군 주력 전투기 F-15K에 장착하는 타우러스는 군사 분계선을 넘지 않고도 북한 전역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초도 물량이 실전 배치됐고 올해 모두 170여 발에 들어옵니다. 군은 사거리 300km의 공대지 미사일 슬램 ER 발사 장면과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했던 현무2C 탄도미사일 발사 영상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전략무기 영상을 대거 공개한 겁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언제든 응징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이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와 함께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들이 공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될 경우 북한의 핵심 시설 파괴와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난 3월 한미연합훈련 때는 미군 특수부대가 참여해 이 작전 일부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우리 군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일단 사거리가 5,500km 이상, 또 상승 단계에서 최대 속도는 마하 21이 넘어야 하고 무엇보다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군은 북한의 화성 14형이 ICBM에 근접하긴 했지만 완전한 ICBM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우리 군은 어제 북한이 발사한 화성 14형을 화성 12형을 개량한 ICBM급 신형 미사일로 판단했습니다. ICBM급이라는 표현은 완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화성 14형의 사거리는 5,500km 이상이지만 상승 단계에서 최대 속도가 마하 21보다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번에 실험한 거는 속도가 얼마입니까? 20보다 훨씬 떨어지는 그런 수준입니다. 기술적 완성도를 판단하는 핵심 요인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북한 주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거리는 한 7, 8천 킬로 정도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재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된 바가 없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보고됐습니다. 군은 북한의 핵탄도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6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과 3번 경로는 상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은 ICBM 완성의 마지막 관문인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사일의 속도가 기준에 못 미쳤다며 일단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맞는지 김웅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재진입 기술은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7, 8,000도의 고열을 견뎌내는 ICBM의 핵심 기술입니다. 재돌입 시 전투부에 작용하는 수천도씨의 고온과 가혹한 과부하 및 진동 조건에서도 그 어떤 구조적 파괴도 없이 비행하여 북한의 성공 주장에 군 당국은 회의적인데 판단 근거는 미사일의 속도입니다. 상승 최대 속도 마하 21 이상, 낙하 최대 속도는 마하 24 정도는 돼야 ICBM급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환경이 조성되는데 화성 14형은 이에 훨씬 못 미쳤다는 겁니다. 탄두 속도만 놓고 재진입 기술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군 당국이 직접 확인 가능한 판단 근거는 레이더로 관측할 수 있는 속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은 좀 제한되고요. 다만 이제 북한이 7, 8천도의 열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탄두부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든지. 가장 정확한 방법은 탄착 지점을 직접 관찰하거나 낙하한 탄두를 건져 올려 분석해보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애들은 시험할 때요 이미 착지 지점에 가서 군함들 가가지고 다 대기해서 측정하고 그래요. 북한은 텔레메트리라는 장치를 통해 탄두의 속도와 온도 등을 분석하고 있지만
이 정보를 직접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의 재진입 기술 확보 주장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북한의 ICBM이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이 받은 충격은 핵실험 때보다 더하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당장 쓸 수 있는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건데 과연 미국이 어디까지 참을지 뉴욕 최대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늘 성명에서 밝힌 더욱 강력한 조치에는 북한을 돕는 국가나 기관에 대한 독자 제재와 함께 내일 새벽 소집되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결의안이 우선 포함됩니다. 미 의회에서는 인도적 예외 조치를 빼고 북한과 모든 금융 무역 거래를 끊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제재의 경우 대화를 강조하는 중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는 배제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대북 옵션이 많지 않을 뿐더러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no good military options. So if you take the military option off the table, you come back to sanctions. We've seen in the past it's not going to solve the problem. 그동안 미국 정부가 레드라인, 즉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도발의 구체적 조건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구체적 레드라인을 설정할 경우 넘어서면 즉각 응징에 나서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같은 핵심 기술을 개발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당분간 이 같은 모호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미국 정부가 결국 돌파구 마련을 위해 북한과 직접 접촉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어떤 일에서 흐름이나 판세를 뒤바꿀 만한 결정적 변수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북한의 이번 ICBM 시험 발사가 미 본토를 겨냥한 만큼 미국의 대응은 물론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대북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에서 동북아 정세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1945년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발을 떨어뜨려 전쟁을 단숨에 끝냈습니다. 이후 핵무기는 전쟁이나 힘의 균형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렸습니다. 북한이 ICBM을 완전히 손에 넣는다면 한반도 정세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걸로 분석됩니다. 먼저 미국을 보죠.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이 등장한다면 미국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하게 되면서 다급해지게 된 거죠. 트럼프 정부는 북핵을 최우선 의제로 다루겠다고 하면서도 아직 구체적 행동은 없었는데 전략적 계산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한반도 주변의 전략 자산을 대폭 증강하고 선제 타격론도 다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아베 정권은 법을 바꿔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하려 할 경우엔 집단 자위권에 따라 미국 방어를 구실로 북한 선제 타격에 나설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주변 전략 자산 확대에 나서면 중국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이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은 이렇게 악화일로인데 북한이 미국과 직거래만 고집하면 우리나라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진짜로 레드라인을 건드렸다라고 생각해서 북한을 무력 제재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북한과의 빅딜을 염두에 둔 협상에 나설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이 대북 제재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건 이런 게임 체인저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ICBM 시험 발사 후 북한은 김정은의 업적이라며 대대적인 내부 선전에 나섰습니다. 평양에선 늦은 밤까지 경축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개선문 앞 광장에서 젊은 여성들이 신나게 춤춥니다. 평양 시내 곳곳에서 어젯밤 늦게까지 계속된 화성 14형 발사 경축 무도회입니다. 주체조선의 국력이 하늘 끝에 닿았는데 우리 어찌 이 경산의 날을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앞서 발사 소식을 접한 북한 주민들은 두 손을 번쩍 치켜들며 환호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발사의 빛나는 성공을 세계 만방의 장엄히 선언하셨다는 북격동 쪽의 소식에 접하고 저희 가슴은 막 환희로 끓어넘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발사에 참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불러 카퍼레이드를 비롯한 대대적인 축하 행사도 할 예정입니다. 화성 14형 발사가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의 결실임을 내세워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한껏 고취하려는 겁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심장 속에서는 동해하는 김정은 원수님 제일이라는 심장의 외침이 끝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분간 내부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핵 보유국임을 부각하는 선전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얘기 더 나눠봅니다. 북한이 이렇게 후폭풍을 예상하면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는 이유를 뭘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이 지금까지 내놓은 입장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네,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져야 미국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받겠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협상용이라는 관측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나온 이 북한 보도를 보면은요, 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핵 위협이 청산되지 않는 한 핵 협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걸 뒤집어 보면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청산을 하면은 협상을 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핵무기를 가지고 몸값을 최대한 높여서 미국과 1대1 談판을 통해서 평화체제 협상 같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겠다 이런 의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뭐 핵무기 개발로 정권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 협상을 하려는 의도다라는 건데 그 외에 또 다른 의도는 없을까요? 좀 더 적극적인 의도도 있어 보이는데요. 먼저 하나 또 보시겠습니다. 미국과 그 투성 세력들이 끝끝내 무분별하게 덤벼든다면 정의의 핵 보검으로 침략자들을 그 아성까지 초토화해 버릴. 네,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노골적인 위협인데요. 만약에 이 북한 ICBM이 정말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되면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미국 내에서 북한이 이제 핵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반도에 개입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즉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할 의지가 상당히 약화될 수도 있는데요. 북한이 최근 계속해서 자주 통일을 강조하는 이 저변에는 미국의 개입을 배제하고 북한 주도로 통일하겠다 이런 의도도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중국은 내심 당혹스러워할 만도 한데 겉으로는 여전히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반응만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들끓는 제재 요구와는 적지 않은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데 중국의 속셈은 뭔지 베이징 편사국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정상회담을 가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 뒤 내놓은 공동 성명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성명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해법으로 제재 강화가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의 구상인 쌍배 병행과 쌍중단에 대해 러시아가 전폭적으로 찬동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간 평화협상을 함께 진행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ICBM으로 확인된 뒤에도 중국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尽快将半岛核问题重新纳入通过对话协商和平解决的正确轨道. 중국 언론들은 다만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한국의 사드 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드 배치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고 미중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원론적인 대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사옥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남북관계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른바 운전대론인데 시동도 걸기 전에 북한 ICBM 변수가 터졌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독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정상들과 잇단 회담을 갖습니다. 북한 핵과 ICBM이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북 주도권을 주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저녁 독일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한독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합니다. 오후엔 시진핑 주석과의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데 관심 의제가 서로 달라 쉽지 않은 만남이 될 걸로 보입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우리는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날 이어지는 한미일 정상 만찬에서는 북한의 ICBM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단호한 대응, 이른바 북한에 대한 채찍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 한반도 문제 해결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통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문 대통령이 퀘르버 재단 연설에서 밝힐 대북 메시지도 계속 수정되고 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대화에 방점을 둔 담론이 현 국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란 기본 구상은 담기겠지만 북한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질 거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미니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덮친 뒤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길을 건너려고 서 있던 할머니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CJB 정진규 기자입니다. 노란색 21인승 미니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합니다. 놀란 행인들은 황급히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행인 2명이 도로 위에 쓰러졌습니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처참한 광경입니다. 사고가 난 것은 낮 12시 10분쯤. 사선을 이탈한 버스는 이곳 인도까지 올라와 행인들을 친 뒤 건너편 도로까지 가서야 멈춰섰습니다. 내리막을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덮친 뒤 차량 석 대와 잇따라 부딪힌 사고입니다. 번개 치듯이 우당탕탕 소리랑 함께 여기서 막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을 치었고, 이 사고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83살 박모 할머니와 72살 김모 할머니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차량 탑승자 등 10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막 갑자기 막 흔들흔들해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왜 브레이크가 안 들어? 기사가 그래요 앞에서. 근데 앞에 그냥 탁 뭘 봤더라고요. 경찰은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버스 운전사 57살 김모 씨의 주장에 따라 차량 결함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4살짜리 아이가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큰 병에 걸렸다면서 피해자 가족이 해당 햄버거 업체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그 아이는 신장 기능이 90% 가까이 손상됐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최은주 씨의 4살 배기 딸은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습니다. 상태가 계속 악화됐고 이틀 뒤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기고서야 급성 신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HUS,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질병입니다. 최 씨의 딸은 결국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매일 밤 10시간씩 배에 뚫은 구멍을 통해 복막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아이한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냥 배 벌레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돼. 막. 최 씨는 딸의 병이 당시 햄버거에 든 덜 익힌 고기 패티 때문이라며 오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하는데 미국에서는 1982년 햄버거에 의해 집단 발병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맥도날드 한국지사 측은 자체 조사 결과 당일 해당 매장에서 덜 익힌 고기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도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가족은 고기 패티를 굽는 그릴이나 사용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며 매장 CCTV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어제 경남 창원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던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겨우 구조된 한 명은 사고 당시 갑자기 비가 오더니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고 말했습니다. KNN 정기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경남 창원시 양덕천의 급류에 휩쓸렸던 근로자는 모두 4명입니다. 전선을 잡고 버틴 51살 정모 씨가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다른 3사람은 바다까지 떠내려갔습니다. 어제 저녁 발견된 50살 김모 씨에 이어 46살 김모 씨와 30살 강모 씨도 오늘 아침 마산만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천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중 시작된 국지성 호우가 참사를 부른 것입니다. 물이 너무 갑자기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니까 우리 밑에 일하사 보고 뛰어나자고 저까지 뛰어나오다가 사고 당시 이곳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많은 비가 순식간에 쏟아졌습니다. 상류에서부터 물이 불어나며 근로자 4명이 일하고 있는 복개구조물 안쪽을 가득 채우는 급류가 만들어졌습니다. 숨진 강 씨는 구조된 정 씨의 외조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2명도 각각 15년과 4년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추며 가깝게 지내온 동료였습니다. 안전 조치가 이행이 됐는지 그리고 평소 관리 감독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노동부 창원지청도 양덕천 보수공사 작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과실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고급 손목시계 시장은 국내에서 해마다 20%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젊은 층이 늘고 또 결혼 예물용으로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일단 구매한 뒤에는 AS를 받기가 까다로워서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정현 기자입니다. 윤모 씨는 아들이 사준 300만 원대 시계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한 달 사용하는 동안 딱 한 번 시계를 찬 채 손을 씻었는데 습기가 차오르고 물방울까지 맺혔기 때문입니다. 무료 AS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물방울이 튀는 정도의 방수만 된다며 소비자 과실로 교환은 안 되고 100만 원의 수리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용 설명서에는 시계를 찬 채 수영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상태다. 결혼 예물로 수백만 원짜리 시계 2개를 구입한 신모 씨. 1년 정도 지나자 시계 가죽줄 안쪽이 벗겨져 무료 교체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업체 측은 다른 소비자들도 보통 1년마다 30만 원을 내고 시계줄을 교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줄은 포함 안 된다든지 1년마다 교체해야 될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알았으면 내가 안 샀죠. 모든 부분을 떼어서 말씀을 사실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해요. 안 한 게 그게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고가 브랜드 시계의 인기가 높아지고 판매도 늘고 있지만 애프터 서비스를 둘러싼 분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만큼 품질이나 사후 관리가 철저할 거라는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아 품질 보증 기관과 AS 기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SBS 정현입니다. 이혼한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면서 엽총으로 무장한 채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인질극을 벌였던 40대 남성이 경찰과 대치한 지 2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어린 아들도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엽총으로 무장한 채 경찰과 대치하던 41살 A씨가 오늘 오후 4시쯤 검거됐습니다. 협상팀과 지인들이 설득한 끝에 엽총을 놓고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긴급 체포한 것입니다. 경찰 대치 23시간 만입니다. 아들을 데리고 있을 만큼 그렇게 좀 문제가 있었나요? 21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여온 협상팀은 가정사 이야기를 들어주며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압력들이 파열되듯이 터져나오지 않게끔 그 감정의 선을 잘 유지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장에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 특공대 저격수까지 투입됐었지만 물리적 진압 없이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유해조수 포획단인 A씨는
어제 경찰 지구대에서 손쉽게 엽총을 가지고 나온 뒤 이혼한 전처를 만나게 해달라며 9살 아들을 데리고 인질극을 벌여왔습니다. 5시간 만에 아들이 풀려난 뒤에도 A씨가 총구를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등 위협적인 상황이 이어졌지만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대략적인 범행 동기는 전처와의 불화라든지 그걸로 일단 파악되는데 조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일본군에게 끌려간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해방 직전인 1944년 중국에서 촬영된 겁니다. 그동안 중국인 위안부 영상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한국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이종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위안부 동영상입니다. 중국 윈난성 숭산에 포로로 잡혀있던 위안부들을 미중연합군 소속 중국군 대위가 신문하는 모습입니다. 모두 맨발 차림으로 벽에 기댄 채 잔뜩 겁먹은 표정들입니다. 7명 중에 저는 1명 내지 2명은 일본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소 5명은 조선인 위안부다. 확증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지난 1993년에 발견된 위안부 사진입니다. 맨 오른쪽 만삭의 위안부는 고 박영심 할머니입니다. 하루에 20명, 30명씩 가서 죽지 않으니까 그놈들 하는 대로 해야 되단 갔어요. 사진 속 박할머니 바로 옆에 있는 위안부 여성은 동영상 가운데 서 있는 여성입니다. 또 사진 맨 왼쪽 위안부 여성은 동영상 맨 왼쪽 여성과 같은 인물입니다. 또 다른 사진 속 위안부 여성도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표정과 옷차림, 예를 들면 이런 특이한 투버튼, 사실 옷차림이 더 정확해요, 얼굴보다. 옷차림. 당시 박할머니는 사살한 뒤 중국군 치료를 받고 있던 터라 영상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 속 한국인 위안부가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미중연합군이 포로 신문 과정에서 만든 조선인 위안부 명부에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73년 만에 빛을 보게 된 이 동영상은 서울대 연구팀이 2년간의 추적 끝에 찾아낸 겁니다. 미국의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돼 있던 건데 위안부가 나오는 장면이 18초에 불과해서 하마터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추적 과정을 한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90년대 초반에 공개된 위안부 사진들입니다. 미중연합군 소속 사진병 해필드 이병이 찍은 겁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당시 2명의 병사가 한 조로 움직이며 한 명은 사진을, 다른 한 명은 영상 촬영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진이 있으면 영상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영상의 존재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게 다 위안부 관련 자료인 거죠, 저에게는. 위안부란 단어가 없어도. 연구팀은 당시 동영상을 맡았던 병사가 폐위병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보관 중이던 필름 수백 통을 일일이 뒤졌습니다. 위안부 동영상의 길이는 불과 18초, 자칫했으면 놓칠 뻔한 짧은 분량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수준인데요. 극적으로 찾아냈죠. 사실 졸기만 했어도 지나가는 필름일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용릉에서 일본군 위안소로 사용됐던 건물 동영상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73년간 미국 기록물 창고에 묻혀있던 위안부 동영상은 2년간의 추적 끝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제대로 된 위안부 백서 하나 발간되지 못하는 척박한 우리 현실에서 위안부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동영상은 오는 9월 결론나는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입사 지원서에 학력이나 출신지를 적지 않고 사진도 부착하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공공기관에서 이달부터 도입됩니다. 정부는 스펙보다 능력을 중심으로 보는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간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공공기관 입사지원서 표준 양식입니다. 학력이나 출신지, 가족관계를 적는 칸이 없고 사진을 붙이는 등 신체 조건을 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출신 학교나 외국어 능력 등 온갖 스펙을 기재해야 하는 기존 지원서와는 많이 다릅니다. 다만 연구직이나 경비직처럼 학력이나 신체 조건이
특정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엔 기재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입사 지원서는 채용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훈련, 자격, 경험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하반기 만여 명을 채용할 예정인 330여 개의 공공기관엔 이달부터 140여 지방공기업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면접관은 응시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 물어서는 안 되며 직무 관련 질문만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런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은 낯설어하는 기업들이 많아 정착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구직자들의 경우 선입견을 배제하고 능력을 더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병원이 양악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하루 만에 숨지자 진료 기록을 수정한 사실 지난 토요일에 보도해드렸습니다. 병원 측은 진료 기록에서 퇴원 결정을 내린 당직 의사 이름을 삭제해버리고 퇴원할 때 환자 상태가 양호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양악 수술 바로 다음 날 오전에 퇴원해 그날 저녁 숨진 21살 A씨. 경찰이 압수수색한 전산진료 기록에 따르면 A양의 출혈량은 퇴원 당일 새벽 6시까지 상당량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30분 퇴원까지 출혈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었습니다. 턱수술 부위에 고이는 피를 외부로 나가게 하는 장치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장치가 없을 경우에 심하게 붓는 경우 기도 폐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A씨의 퇴원을 결정한 건 휴일이라 담당의가 아닌 당직 의사였습니다. 경찰이 전산진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퇴원을 결정한 이 의사의 이름이 사고 이후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상태가 퇴원하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과 충분히 주의사항을 설명했다는 내용은 사고 뒤 진료 기록에 새로 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트 조작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수 간호사는 후배 간호사의 아이디를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 측은 일상적인 수정 작업일 뿐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진료 기록을 사망사고 뒤 원장 박모 씨의 아이디로 조회한 이력도 있어 원장 박 씨도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란 말이 무색한 요즘입니다. 올 상반기 밀수하다 적발된 마약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했고 특히 엑스터시 같은 일명 파티용 마약의 밀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동포의 여행 가방에서 발견된 연고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맞죠? 튜브 뒷부분을 뜯어내자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 2억 7천만 원어치가 발견됩니다. 나무로 만든 인형 속에 필로폰을 숨기고 마약 탐지견이 찾은 국제우편에선 대마초가 적발됩니다. 올 들어 적발된 마약류는 197건, 27.5kg에 달하는데 무게로는 지난해 상반기의 2.6배 수준입니다. 마약의 3분의 2가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다 적발됐습니다. 인터넷이나 그 SNS가 발달함에 따라서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로폰과 대마 적발량이 1년 전보다 2배로 늘어난 가운데 가격이 비교적 싸고 복용이 간편해 젊은 층 사이에서 파티용 마약이라 불리는 엑스터시와 LSD 적발은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고 접근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내성도 생기고 이제 이런 두려움도 없어지니까 점점 강한 약물을 또 찾게 돼서 넘어가죠.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면 통상 마약 청정국으로 불립니다.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 마약 사범이 1,400명 이하일 경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적발된 국내 마약 사범은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어난 14,000명에 달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15년 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사건 현장 깨진 맥주병에 이른바 쪽지문이 남아 있었는데 이걸 다시 분석해낸 겁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 12월 14일 새벽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여주인 50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머리가 무슨 둔탁한 둥지, 무거운 물건으로다가
맞아가지고 머리가 모두 그 함몰골절이 됐어요. 건물 안은 물론 거리에 CCTV도 없는 상황. 지문이 묻을 만한 곳은 수건으로 닦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종업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만들어 공개 수배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난 2002년 살인 사건이 벌어진 곳입니다. 이미 범행 현장은 오래전에 사라졌는데요. 이곳에서 도주한 뒤 자취를 감췄던 범인은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깨진 맥주병에 있던 엄지손가락 지문의 3분의 1뿐인 쪽지문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15년 전엔 쓸모없는 단서였지만 지난 2012년 도입한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은 쪽지문으로도 용의자를 추려냈습니다. 2012년도서부터 지금까지는 쪽지문의 특징점을 10에서 한 15개 정도 특징점을 찾아내서 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데 지문의 주인은 52살 장모 씨였습니다. 장 씨의 집에선 현장에 남긴 신발 자국과 비슷한 신발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범행 직후 몇 달간은 숨어 있었지만 2003년부터는 서울에서 택시기사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강도 살인 혐의로 장 씨를 구속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한울 원자력발전소 5호기 원자로가 오늘 오후 6시 11분쯤 원자로 보호 신호가 작동되면서 가동을 멈췄습니다. 원자로 안에 설치된 냉각제 펌프 넉 대 가운데 2대가 정지하면서 보호 신호가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울 원자력본부는 원전 정지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없다면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선두 기아의 불방망이 쇼가 요즘 날씨보다 더 뜨겁습니다. 메이저리그에도 없었던 7경기 연속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강 타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6월부터 불방망이를 휘두른 기아 타선은 지난 7경기 동안 사상 초유의 타격쇼를 펼쳤습니다. 4할이 넘는 팀 타율로 94점을 뽑으며 경기마다 모두 2자릿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KBO 리그는 물론 미국과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팀 타율은 3할 5리까지 치솟아 2015년 삼성의 역대 최고치 3할 1리를 넘어섰고 경기당 평균 득점은 6.63점으로 박병호, 강정호, 서건창이 역대 최강 타선을 구축했던 2014년 넥센의 종전 최고 기록 6.57점을 뛰어넘었습니다. 주전 대부분이 올스타급 타격감을 뽐내다 보니 지난해 4번 타자 이범호가 7번 타순으로 타율 1위 김선빈이 9번으로 밀릴 정도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재밌고 너무 잘하니까 이 뭔가 더그아웃에서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끼리 너무 신나해가지고 하면서 시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너지 효과가 더 이 야구장에서 더 발휘되는 것 같아요. 기아 타선은 오늘은 중반까지 고전하고 있습니다. 4회까지 안타 6개를 쳤지만 집중타가 터지지 않아 SK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세계선수권 개막을 9일 앞두고 한국 수영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강화훈련에 대거 불참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진천선수촌 수영장입니다. 최신 시설의 훈련장에서 물살을 가르는 경영대표는 전체 17명 중 단 3명. 새로 구성된 코치진보다도 선수가 오히려 1명 적습니다. 간부들이 뒷돈을 받고 공금을 횡령해 관리단체가 된 수영연맹은 예산 문제 등으로 예정보다 늦게 대표 선발전을 열고 지난달 19일에야 소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회 직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꺼린 국가대표 선수들은 입촌을 하지 않고 소속팀 훈련을 선택했습니다. 또 대표팀에 들어가면 획일적인 훈련으로 기록이 퇴보한다는 우려와 지난해 터진 진천 수영장 몰카 파문도 원인이 됐습니다. 다이빙과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대표팀도 연맹의 늑장 행정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외부에선 전용 훈련장을 구하기 힘든 종목 특성상 선수촌에 들어와야 제대로 된 훈련이 가능한데 역시 선발전과 입촌이 늦어져 세계선수권 준비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표팀 훈련 소집 기간이 짧아가지고 연습 안에서 같이 호흡 맞춰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수영연맹이 장기간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가르칠 선수가 없는 대표팀 지도자가 생기고
최첨단 시설은 반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유소연 선수가 아버지의 세금 체납과 또 납부 과정에서 빚어진 욕설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유소연은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는 스포츠 선수로서 아버지 일로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명의의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16년 동안 지방세 3억여 원을 내지 않았던 유소연의 아버지 유모 씨는 뒤늦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공무원에게 욕설과 위협이 담긴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사이클 스타 피터 사간이 투르 드 프랑스에서 경쟁자를 밀쳤다가 실격을 당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해 보시죠. 장마가 주춤한 틈으로 무더운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합니다. 새벽에 남해안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남부지방, 밤이 되면 경기 남부지방까지 비구름이 북상하겠습니다. 남해안 지방 최고 6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모레가 되면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구름이 좀처럼 올라오지 못해서 더위를 식혀주긴 어렵습니다.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서울과 대구의 한낮 기온 33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지역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30도를 웃도는 폭염도 모레부터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우리가 남북관계의 운전대를 잡겠다고 하자마자 시작부터 길이 참 험난합니다. 이럴수록 한반도 평화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운전 실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할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